박옥금 시인의 재밌는 삼국지 제1부 어지러운 천하 제3장 동탁의 등장. 한편 어린 황제와 진류왕을 끌고 달아난 황간 장량과 당규의 무리는 자욱한 불길과 연기를 헤치고 북망산에 이르렀으나 추격해오는 군사들에 쫓겨 끝내 소재와 진류왕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소재와 진류왕은 황간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나 달아난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겁을 먹고 강가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슬이 차고 배가 고팠습니다. 만성의 몸으로 깊은 궁궐 속에 고이 자란 몸들이라 그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아우 진류왕이 먼저 입을 열어 이곳은 더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따로 살 길을 찾아봅시다. 고 말하여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 옷자락을 묶은 채 강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라고 갔더니 마침 산자락에 풀더미가 쌓여 있기에 그곳에 누워 아픈 다리를 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장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원 주인이 붉은 해 2개가 집 앞에 떨어진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등불을 들고 나와 보았더니 풀더미에서 환한 빛이 돋는 것을 보고 살펴보니 두 소년이 있었는데 예사분이 아닌 듯하여 모시와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곧 황제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몸둘 바를 모르고 절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황간을 거의 소탕하였으나 천자가 보이지 않아 밤새 찾다가 그 장원에서 황제와 진류왕이 무사한 것을 본 민공이란 장수는 한바탕 통곡을 하고 황궁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 장원에 있는 여인말 한 마리를 비롯하고 황궁으로 돌아가는데 30리도 못 가서 원소와 사도 왕륜 등 대신들이 마중을 나와 서로 반기며 비로소 예의를 갖추어 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우는 한시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황제 일행이 다시 몇 리도 가기 전에 갑자기 하늘 가득 먼지를 일으키며 한때의 인마가 달려왔는데 그 군세가 너무나 컸습니다. 원소가 정체나 알아보자고 큰 소리로 거기 온 자는 누구냐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서량자사 동탁이옵니다 고 하고 말에서도 내리지 않고 거만을 부렸습니다. 대신들은 동탁이란 말을 듣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으나 진류왕은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였습니다. 의가를 호위하려면 천자가 이곳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말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지 않는가? 이 말에 동탁은 완전히 기가 꺾여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려 황제에게 절하고 배웠습니다. 동탁이 후일 소재를 패하고 진류왕을 제위에 오르게 한 것은 그날 영터가 된 진류왕에게 느낀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동탁의 호의를 받고 돌아온 황제는 하태우와 눈물의 상봉을 하였습니다. 동탁은 처음 기마병만 반쯤 이끌고 와서 낙양거리를 누빌 때는 허장성세였지만
뒤에 본대의 대군에 이르게 되자 기고만장하여 차차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궁중을 마음대로 출입하는데 거리끼거나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진의 군사까지 소나기에 넣자 오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대군을 갖고 있는 그에게 아무도 감히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위이자 모사인 이유와 의논하여 황제 소제를 폐하고 진류왕을 제위에 오르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동탁은 엄청난 일을 제 마음대로 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탁의 그런 행위에도 무력한 문신들은 누구도 무서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딱 한 사람이 탁자를 치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형주 자사 정원이었습니다. 아니 된다. 결코 아니 된다. 너는 누구이기에 그런 엄청난 짓을 하려는가? 선제의 적자로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감히 패립을 논하다니. 너야말로 참람된 뜻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니냐. 동탁은 성이 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살고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 하고 칼을 빼들고 치려 하였으나 모사 이유가 말렸는데 그 정원의 등 뒤에는 방천 화극을 들고 있는 무사가 있어 도로 동탁의 목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포라고 하는 자인데 보통 무서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여포가 말을 타고 원문 밖을 오락가락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어서 동탁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저런 놈만 부하로 있으면 천하 두려울 것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동탁의 눈치를 본 이숙이란 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공께서는 심려를 마십시오. 여포는 용맹스러우나 깨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고양이니 달래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주공께서 아끼시는 적토마와 보석을 주신다면 여포는 정원을 버리고 올 것입니다. 라고 하여 동탁은 기뻐하며 응하였습니다.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여포는 이숙의 달콤한 말과 적토마와 보석의 눈이 어두워 자기 주인의 정원의 목을 베어 동탁에게 항복해 왔습니다. 이제 동탁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의 폐립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동탁이 말하기를 지금의 황제는 암약하시어 종묘 사직을 받들기 어렵소이다. 고사의 의지에 황제를 폐하여 흥농왕으로 삼고 지금 진류왕 전하를 추대하겠습니다. 또다시 내 뜻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정원과 마찬가지로 뵐 것이오. 백관들은 아무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원소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되오. 천하는 동공의 것이 아니오. 금상께서는 덕을 잃은 다스림을 하지 않았는데 공은 어찌하여 적자를 폐하고 서자를 세우려 하시오. 그건 모반이나 다름없소. 너는 내 칼이 보이지 않느냐? 하고 칼을 빼어들고 원소도 칼을 빼들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모사 이유가 아직 일이 성사되기 전입니다. 하고 말려서 멈추게 되었고 원소도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곡절을 겪었음에도 동탁은 한사코 임금을 폐위시키고 진류왕을 제위에 올렸습니다. 그런 동탁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참혹하게 죽은 자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저항은 제도 밖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해태수 원소였습니다. 원소가 환관을 소탕하고 소제를 세웠는데 동탁이 소제를 폐위시켰으니 원소는 이를 갈며 동탁을 겨냥해 군사를 기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낙양성 안에 호응할 세력을 둘 필요를 느끼고 사도 왕륜이라면 적당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몰래 동탁을 없애자고 밀서를 보냈습니다. 사도 왕륜이 자기 생일날을 기해 대신들을 초대하여 후원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 공경들이 생신날에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사실은 생일이 아닌데 동탁의 눈이 두려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동탁은 임금을 속이고 건세를 희롱하여 나라가 위태롭기가 조석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조께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날 이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니 앉아있던 공경들도 한 가지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되어서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공경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울고 울어 밤이 낮이 되고 다시 낮이 밤이 된다 한들 울어서 동탁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왕륜이 버럭 화를 내며 네 애비도 할애비도 한결같이 한실의 녹을 먹었거늘 내가 나라에 보답할 생각을 않고 어찌 웃기만 하는가? 라며 나무나니 조조가 정색을 하며 이 조조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원하신다면 동탁의 목을 잘라 도성문에 내걸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왕륜이 듣기에 기가 번쩍 뜨이는 소리인지라 자리를 옮겨 조용히 그 계책을 물었습니다. 조조는 지금 자기가 동탁에게 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사도께서 아끼시는 칠성보도만 주신다면 동탁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칠성보도를 갖고 동탁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동탁이 의심하지 않고 반기며 말을 한 필 주겠다고 동탁이 뒤를 도는 순간 그를 치려고 칼을 빼는데 마침 거울에 비친 조조의 모습을 본 동탁이 깜짝 놀라서 무슨 짓이냐 하는 바람에 조조는 뜨끔하면서도 태연히 실은 성상께 이 칠성보도를 바치려고 왔습니다. 하고 그 보도를 바치고 나와 불이 나게 말을 타고 고향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조가 달아나자 비로소 그 속뜻을 알아차린 동탁은 각 현령에 조조의 화상을 보내 잡아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쫓기고 쫓기면서도 조조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한을 위한 노력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남은 것은 온갖 야심가의 무리와 주인 없는 천하를 다투는 일뿐. 이제부터는 대의도 충성도 다만 나를 위해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조가 탄 말은 생각보다 빠르지 못했고 조조가 중모현을 지날 때는 벌써 동탁의 명령을 전하는 파발이 먼저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현령에게 꼼짝없이 잡혔던 것입니다.
조조는 한번 큰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죽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아득하였습니다. 그날 밤 현령이 조사할 일이 있다고 조조를 후원으로 불러낸 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듣기로 성상께서 너를 대함에 박하게 하지 않았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성상을 해치려 했는가? 조조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은 뒤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새나 제비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너는 이왕 나를 잡아 가두었으니 빨리 동탁에 끌고 가 상이나 청하거라. 쓸데없이 무엇을 자꾸 묻는가? 그러나 현령은 좌우를 물리친 뒤 은근히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를 하찮게 보는지 모르겠으나 나 또한 속된 관리는 아니요. 다만 아직 주인을 못 만났을 따름이요. 조조가 살피니 그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조조도 자기 가슴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동탁을 죽이려 했던 동기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고향에 가서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동탁을 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령은 스스로 조조의 결박을 풀고 높은 자리에 앉혀서 2번 절하고 말하였습니다. 공은 참으로 충의지사요. 나는 하찮은 벼슬을 버리고 공을 따라가고자 하니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놀란 조조도 마주 절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성명은 진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안으로 진궁은 노자를 챙겨 조조를 따라 조조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하고 따라 떠났습니다. 둘은 조조의 고향을 향해 나는 듯이 말을 몰았습니다.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해가 지려하자 조조가 한 고처의 숲이 짙은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숲속에 여백 사람 분이 살고 계시는데 가친과 형제의 을을 맺으신 분이 외다. 하룻밤 묵어 갑시다. 라고 하여 진궁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백사는 자식을 만난 듯이 반기며 묵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여백사가 안채로 들어갔다 나오며 말하기를 마침 집안에 좋은 술이 없다 하니 내가 서촌에 가서 술 한 단지를 사오겠네. 기다려게나. 하고 나가자 조조는 쫓기는 마음에 불안하여 몰래 초당 뒤에 숨어서 안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묶어서 죽일까 그냥 죽일까. 혹시라도 놓치면 큰일이네. 묶어서 죽이세. 조조도 진궁도 그들의 그런 대화를 듣자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칼을 들고 들어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뒤 집 뒤에 가보니 돼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 잡을 얘기를 한 것을 오해하고 그 가족 8명을 다 죽인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조조와 진궁은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니 여백사가 나귀에 술단지를 매달고 오며 조조가 떠나는 것을 보고 놀라 말리며 말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술도 구해왔고 집에는 돼지를 잡으라고 했네. 부디 하룻밤을 묵고 가도록 하게. 조조는 너무나 난처하였습니다. 여백사가 집에 가서 가족들이 몰살당한 것을 보면 어떠할까? 틀림없이 관가에 고해서 추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고
사죄한다고 용서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만감이 오고 갔습니다. 조조는 결심하고 착한 여백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진궁이 조조의 처사에 놀라 그 뜻을 묻자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나는 저버림을 받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조조는 천하 대의를 위하여 사사로운 소인은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나 이내 머리가 굳어 있는 진궁은 죄 없는 여백사를 죽이는 조조의 독한 마음을 보고 조조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조조가 잠든 틈을 타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다른 주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맨날 몇 밤을 달려 고향 진류 땅에 도착한 조조는 부친의 놀람을 달래며 자기의 포부를 말하고 가산을 다 틀어서라도 대업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양하기까지 조조는 한나라의 충성된 신하로서 지극히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조조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는 누구의 신하가 되기보다 스스로 천하를 제패할 꿈을 가지는 야심가로 변한 것입니다. 부친의 가산으로도 모자라서 의를 숭상하는 대부 위홍의 도움으로 그는 자기가 뜻한 대로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동탁을 치겠다는 웅지에 모여드는 장정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옛날의 패거리들이 모여와서 그는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패거리들은 후일다 조조의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